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분석 기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되돌아보시면 그때부터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모델들, 머신러닝 모델들이 언론의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때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 모델이다, 머신러닝 모델이다, 이런 것들이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중들도 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추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접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끔은 곤혹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의 중역급들 분들께서 이런 신경망 모델 또는 베이시안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기법이다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주문을 하시냐? 저희가 하고 있는 당시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신경망 모델 붙여주세요, 베이시안 모델 붙여주세요 라는 주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의욕적이신 것까진 좋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당시 우리가 풀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에는 안 맞는 기법인데 이것이 반드시 고급 기법이란 이유만으로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은 고급 기법이 있다고 해서 그 고급 기법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라는 시각이 아니라 거꾸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기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의 제목, 즉 내가 이번 분석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보다 보면 생각이 달아날 구석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계속 정교화해보다 보면은 내가 하는 분석이 어떤 분석이구나, 이 분석의 컨셉이 어떤 것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런 분석을 하겠다.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은 이제까지 추이를 가지고 시계열로 분석하려는 거구나. 내가 하려는 거는 속간에는 분류 분석을 하려는 거구나. 또는 내가 하려는 거는 결과값, y값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과의 관계를 밝혀내려는 거구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 고급 기법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기법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문제에서 기법이 나와야지 기법을 가지고 문제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설령 비전문가라 하실지라도 전문가인 데이터 과학자분들과 협업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전문가처럼 모든 기법들의 A부터 G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 요리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요리를 만들 줄은 몰라도 된다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논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 메뉴가 어떤 것이고 그 메뉴가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도의 안목은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안목이 생기신다면 내 문제와 기법을 연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인 데이터 과학자들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겪어봤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의 문제 상황에서 빈출하는 기법 5가지 정도, 자, 메뉴를 보실 줄 안다면 이런 데이터 전문가 분들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메뉴는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실무에서의 데이터 분석 문제들을 모아봤을 때 빈출하는 분석의 주제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가 이 기법 안에 모두 녹아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기법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도구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분석 기법.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분별입니다. 분별이란 여러 가지 데이터 중 내가 원하는 것을 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회귀입니다. 각 점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는다. 이러한 것이 회귀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군집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데이터를 유형화하여 묶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인과 추론인데요. 인과 추론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기법과는 약간은 궤를 달리합니다. 이 변수가 저 변수를 결정하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예측은 지금까지의 추이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나, 어제의 나, 그그저께 나를 가지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를 비춰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수학 공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외우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에 빗대어 기법들을 이해하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석 기법들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방해 나온 경우가 많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머신러닝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이 기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5가지 기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분별입니다. 분별 작업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트에 갔더니 수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수박 중에서 잘 익은 수박을 잘 골라서 사야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 수박을 하나하나 똑똑하고 두드려 보실 텐데요. 이 수박은 소리가 크구나, 작구나? 이 수박은 잘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를 예측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분별 모델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측은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죠. 두드려서 맑은 소리가 나서 골라온 수박이 별로 맛이 없어 다시 보니 크기가 너무 작고 색깔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잘 익은 수박을 고르려면 소리도 봐야 하고 크기도 봐야 하고 색깔도 봐야 하는구나 라는 분별 요령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 요령으로 좋은 수박을 골라내겠죠. 바로 이것이 분별 모델의 작동 원리입니다. 어떤가요? 좀 쉽게 와닿죠? 이번엔 회귀를 살펴봅시다. 먼저 분별과 어떤 점이 다른지 볼까요? 상상해봅시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내가 예측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별에서의 예측은 네 아니면 아니오였죠. 수박이 맛있는지 맛없는지처럼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예측은 하루에 아이스크림이 10개 팔릴지, 20개 팔릴지, 30개 팔릴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숫자로 된 예측입니다. 분별과 큰 틀은 같습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쌓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씨라면 아이스크림이 몇 개가 팔리겠구나, 기온이 몇 도가 오르면 얼마큼 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귀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군집 모델입니다. 군집은 사실 불친절한 학습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수박을 분별하거나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은 이전의 정답들을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습을 한 것이었죠. 연결된 X값과 Y값 두 개를 같이 넣으면서 학습을 한 것이죠. 전문가가 방법과 결과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을 지도한다고 하죠. 그래서 분별과 회귀에 대해서는 지도학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군집은 이와 다릅니다. 군집은 지도의 과정이 없습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서 분류를 해보라는 식입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는 상상을 또 해볼까요? 해변에 가면 조개 껍데기들이 많이 있죠? 이 조개 껍데기들을 아이들이 와서 그룹을 나눠 묶음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조개들을 머릿속에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진 채로 나눌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조개 껍데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조금 크네, 이건 노랗네,
이건 모양이 다르네? 하는 식으로 즉석에서 분류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만들어가며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군집, 클러스터링 분석 방법의 핵심입니다. 회귀와 분별은 친절하게 지도 학습으로 가는 반면 군집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점 잘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는 인과 추론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환자에 대해 이 사람은 약을 복용해서 건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환자가 있는데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유독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환자들은 식습관이 좋아져서 건강해진 거예요. 또는 그 환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약을 먹어서 건강해진 것이라는 주장의 논리가 약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복용과 건강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의 요인들을 적절히 막아주는 것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실험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여러 환자를 놓고 무작위로 환자들을 나눠서 한 그룹은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서 약과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겠죠. 이때 중요한 건 두 그룹의 환자들이 비슷한 식습관과 비슷한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외부 요인을 차단하여 논리를 정교하게 하는 작업이 인과추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미래 예측은 조금 색다릅니다. 이제까지의 방식들은 독립변수인 x, 다시 말해 내 예측의 근거값인 x를 놓고 답인 y를 추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은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매출을 예상해보고자 할 때 그제의 y값, 어저께의 y값이 오늘의 y값을 결정하는 구조이죠. 이처럼 이제까지의 추이가 이런 모양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시 외부 변수를 별도의 독립 변수로 삼아 예측의 참조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